네, 안녕하세요. 김영호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 22일 날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 이 구한말, 조선 말기, 대한제국 말기 그 시점, 그 무렵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그 내용이고, 또 그 이름이 귀에 엄청 있죠. 위안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발음은 원세개인데, 개입니다, 개. 그야말로. 개선장군한테 그 개차예요. 위안스카이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서 마치 그 청나라에서 파병한 그 총독같이 조선의 그 정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그 아주 불쾌하고 못마땅한 이제 그런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었던 우리 그 조선 말기의 어떤 그 뭐 역량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따져보면은 뭐 역량을 키우지 못한 우리한테 잘못이 있고 참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이지만은 하여튼 간에 마치 이 총독이 된 듯한 그런 그 자세로 조선의 정치를 휘저었던 그런 인물이죠. 네. 그 인물이 1916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3개월 전에 우얀스카이가 바로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제 퇴장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16년 3월 22일 날 정치계에서도 떠나고 그다음에 물론 중국의 정치계입니다. 역사의 그 뒤안길로 이제 그 퇴장하는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뭐 정치인이었죠. 우얀스카이는. 그리고 그 북양함대를 그 지휘했던 그 이홍장하고 서로 그 아삼육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손발 맞춰가면서 가죠. 아주 속절없이 허물어져가는 그 조선을 정말 와서 쥐락펴락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언짢은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겠는데, 음, 뭐 아무리 이 지나간 역사가 부끄럽고 그다음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해도 그 역사를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지저분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은 역사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역사 주체가 어, 반성이 없고 천착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면 그 역사 주체의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된다. 어느 땐가는 그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린 다 잊어버려야지 하고 덮어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정말 아무리 불편하고 더러운 역사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천착이라고 할까요? 천착. 그야말로 끌로다가 나무를 파내듯이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파내갖고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겨갖고서 우리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그 정리정돈을 해놓고 거기서 교훈을 삼는다라면 그런 그 부끄러운 일을 다시 하는 후손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과거에 분명히 잘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우인이라든가 아니면 성군같이 그렇게 그 칭송을 한다면 저런 일을 해도 나중에 칭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갖고서 또다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글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의 역사든 일본사든 중국사든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역사의 준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그 서두가 길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인물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그 중에 하나인 위안스카이 원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안스카이 이름이 우리말로 읽으면 원세계입니다. 간자체로 쓰면 그 다음 같고요. 얼추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요. 그다음에 위안시카이, 위안시카이, 위안스카이. 우리 발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시카이. 영어로 위안시카이라고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세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1959년 9월 16일 날 음력으로 8월 20일 날 태어나서 1916년 6월 6일 날 이제 죽었네요. 청말기의 무관.
무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요. 군인이나 무관이나 뭐 비슷한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청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생기죠. 이제 그때 이제 초기 정치인 생활을 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이제 중화제국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어, 그 손문이 이제 주도를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초기 정치인으로서 거기서 일정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화제국이 황제가 됩니다. 뭐 결국은 그것도 이제 1916년 6월 6일이면 끝나는 거지만은 예. 자, 자는 웨이팅, 위정, 그다음에 호는 무만, 용암, 우리 말로 용암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두 번의 실패한 문관 시험 후에 청나라 여단에 입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관 시험을 봤는데 이제 머리가 나빴는지 아니면은 공부를 안 했는지 이제 그 실패를 했는데 뭐 저러면서 청나라 여단에 입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관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는 조선에서 자신을 저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조선에 와갖고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청일전쟁 후에 청나라 정부가 현대식 군대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군대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실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자리라면 엄청난 그 권력이 이제 뒤따라왔겠죠. 자, 그는 서태후가 무술변법 이후 1898년 광서제를 퇴위시켰을 때 그 서태후를 갖다 이제 지지를 이제 했습니다. 서태후는 그 밑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풍제, 청해 9대 황제의 후궁이었고, 그 다음에 10대 동치제의 어머니, 그다음에 11대 황제 광서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황위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려던 근대 운동이었다. 1898년에 이제 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백일천하로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태후 뭐 엄청난 그 여자죠. 엄청난 여걸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는 모르겠지만 장호지간 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 뭐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권력을 휘두르면은 권력가가 권력을 휘두르면은 그 밑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일반 백성들은 이제 힘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 막강한 권력의 서태후도 1908년에 이제 사망을 했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사라지니까 어, 우이안스카이도 이제 같은 그 패거리였으니까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사형을 피해서 지방으로 이제 도피를 한 겁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어디 들어가 숨어 살면 뭐 찾아내기도 쉽지는 않았겠죠. 자, 청나라 정부는 1911년 10월 우창공기가 일어난 후에 그를 복무로 다시 불렀으나 그는 혁명당원들의 편을 들어 난징 임시의회에 의해서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창공기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이제 다시 이제 그 현실 정치로 불려나간 겁니다. 그래도 쓸만한 걸 찾아보니까 그래도 야, 우연스카이 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와. 그때 이제 혁명 당원들이 이제 이 사람을 지지를 하다가 보니까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화민국에서 초기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걸 뜻하는 겁니다. 1915년 12월 12일 그는 중화제국의 황제로 자신의 통치를 선포하였으나 윈난성이 독군 차이에와 다른 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요독증으로 사망하기 3달 전인 1916년 3월 사군주제를 포기를 했다. 자, 그러니까 그 1915년에 이제 중화제국의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천, 천자가 된 거죠. 천자가. 엄청난 그 권력을 이제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위난성의 독군 차이와 같은 그런,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성에서도 막 반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뭐, 그 반란을 치고받다 보니까 뭐, 건강도 나빠졌겠죠. 그래서 요독증. 글쎄 뭐, 소변 쪽에 문제가 생겼나요? 하여튼, 오줌에도 독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갖고서 이제, 사망을 이제 했는데, 그게 6월 달이죠. 그러니까 3달 전인 1916년 3월 22일. 오늘 그 군주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황제로서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그 자리에서. 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우창봉기라는 게 있는데 1910년 10월 10일 후베이성 우창에서 일어난 봉기로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해혁명의 시작이 된 봉기다. 자, 신해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제 중화민국을 이제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중화민국에서 이제 임시 대총통으로 됐다가
거기서 또 권력을 휘어잡고서 중화제국의 총통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손문이죠. 손문이 이 중화민국이 손문이 그 이끌던 중화민국이 중국 전체를 어우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어떤 능력이 역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얀스카이가 중화제국 그러니까 청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로서 그러니까 거의 황제가 됐던 거죠. 우얀스카이는 청나라의 황실 궁정과 공화주의자들을 둘 다 이용한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실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이 손문이 그러니까 중화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화주의자들이죠. 물론 뭐 공화주의자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지는 뭐 않겠지만은 중국은 중국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제까지는 그 절대 그 권력을 가진 그 왕이나 황제 이런 그 존재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공화주의 그야말로 정말 최고 지도자를 갖다 선출을 해갖고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손문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청나라 왕실하고 이쪽 공화주의자를 동시에 다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 둘 다 이용해갖고서 자기가 완전 황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는 중국 역사에서 군사 독재의 근거를 둔 권위주의적 통제로 알려졌다. 통치하는 임금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안 스카이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우연스카이의 그 생애를 볼까요? 청나라 하남성 양성현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스카이의 가족은 후에 방어하는데 더욱 쉬운 양성 도심의 남동부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또 침공을 받았을 때 그걸 방어하기 쉬운 도심의 남동부로 16km 떨어진 구룡성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고 거기서 요새화된 마을 원체촌을 건설해가고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쉬운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한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그는 친구와 함께 승마와 무술과 오락을 즐겼다. 우리는 문관에서 경력을 수행하는 것을 원했으나 과거에 두 번이나 떨어졌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술 쪽으로, 무관 쪽으로 이제 그 정계 입문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군대를 통해서 정계 입문할 것을 결정하여 집안 내의 권력을 이용하여 청나라 여단에서 지위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평등한 세상이니 뭐니 그래도 요즘 그 아빠 찬스라는 게 있듯이 정말 그 집안의 어떤 이 권력과 빵빵한 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그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커나가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건 고시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고시도 없애버렸죠. 브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그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을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76년에 결혼을 하고 1878년에 아들 위안 커딩을 뒀네요. 그러니까 원극정이네요. 위안 커딩을 두었어요. 그다음에 위안 스카이는 북양 군벌이 되는 북양군을 창설하고 서병함으로써 훗날 중국 군벌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중국은 군벌이라고 있죠. 지금도 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벌끼리 서로 또 이제 경쟁하고 그 군벌이 이제 뭐 이거 북양 군벌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이 크면 이제 전체 권력을 잡기 이제 용이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젊은 시절 조선의 이모군란을 계기로 중국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그때 이제 조선에 이제 와서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정에 간섭을 했고 그러니까 뭐 마치 총독 마냥 그리고 나중에 귀국을 해서는 중국 군대를 신식화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그 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중용이 된 거죠. 우야스카이가. 그다음 총독 내각 총리 대신 후자까지 오며 요직을 차지하는 동안 그는 음모와 배신을 거듭하여 권력을 유지했고 대단합니다. 결국 순원이 손문입니다. 중화민국과 연합하여 선통제 푸이를 제위해서 끌어내. 예, 선통제 푸이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제위해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려고 하면서 오히려 또 국내적으로 고립이 됐다. 그러나 이제 그 중화제국의 황제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젊었을 때 사진 같은데 조선에서 생활할 때쯤 사진이겠죠. 24번 볼까요? 그에게 가장 처음 주어진 기회는 1882년 조선에서 일어난 이모군란이었다. 이모군란은 그 급료를 주지 않아갖고 군인들이 겨우 그 이제 받은 급료에 보니까 뭐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쌀을 줘갖고서 이게 화가 나갖고서 이제 이게 군란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뭐 이래갖고서 이제 뭐 민비가 충주로 도망을 가고 뭐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 우얀스카이가 딱 들어와갖고서 상관이던 우장칭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되자 우얀스카이가 동행을 하게 됐다. 지가 뭐 담당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동행을 한 거네요. 동행을 해서 들어와갖고서 권력을 잡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이모군란에 직접 참여하여 반란을 진압했으며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합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여. 그렇죠. 민비가 이제 뭐 실종된 것 같이
어디 가서 죽었나 싶어갖고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이거 뭐 우리가 다 이겼나 싶었는데 이게 우연스카이한테 청나라에 잡혀갖고서 이제 청나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참 정말 그 제가 이모곤란 그 방송을 그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설명을 다 해드렸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또 일어났는데 고종을 구출했다. 이 갑신정변은 이제 김옥균, 뭐 박용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우정총국 그 낙성식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뭐 총도 좀 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게 여차저차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불 한번 지르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서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3.1천하라고 하죠. 갑신정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등등 네, 그 일본 공사하고 같이 그 인천항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 그 배에 올라타가고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그 일본 배 선장한테 이제 그 김옥균을 내놔라. 이제 쫓아와서 이제 조선 군사들이 와서 이제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배는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내줄 수 없다. 그래갖고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시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이제 음, 뭐 고종을 폐위하라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제 고종의 입장이 좀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우얀스카이가 고종을 구출을 하고 뭐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서 이제 어, 그 대원군도 잡아서 이제 어? 청나라로 합성하고 이거 흥선대원군이죠 그때는 흥선군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한테는 그 대원자를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흥선군이라고 그랬다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극에서 보면 대원이 돼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원이라는 그 이 직함을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에 하여튼 그 고종을 이제 구출해주고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용장으로부터 주차 조선 총리 교섭 통상사의에 임명이 됐다. 이때는 왜 이렇게 그 직책이 어려운 건 몰라요. 길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자, 이제 이용장 또 대단한 그 인물이죠. 자, 1885년에 우연스카이는 한성부의 지구 거주민으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거주민으로 임명됐다는 얘기는 뭐 명예 그 한성 서울 시민증을 받았던 거죠. 히딩크 마냥. 예. 자, 이용장이라는 인물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1870년 중국의 직례 총독에 임명이 되어 이 직책을 25년간 담당하며 이 기간에 여러 상공업 근대화 계획을 추진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외교 문제를 담당을 했다. 1870년 이래 그는 서구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중국 측 협상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근대화 사업을 일으켰으며 그다음에 무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신기술 습득을 해서 중국 학생들을 미국에 파견을 했다. 그리고 북양함대를 조직을 했다. 북양함대를 엄청난 그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용장. 그러니까 이제 이용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장이 우에노스카이를 이제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뭐 쥐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 무렵이 이제 일본서도 그 이제 명치 유신이 막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똑같이 그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도 아니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막 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유학생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홍장도 중국 학생들을 미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근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선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 중미 조교를 그 이제 체결하고서 그게 고마워서 미국이 이제, 그럼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뭐전 세계적으로 다, 뭔가 그, 뭐,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갖고서 그때 뭐 한 6명인가를 이제 보빙사라고 해갖고서 이제, 미국 초대를 하죠. 미국도 가고 유럽도 휙 둘러보고 뭐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그래도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돌아왔는데, 그것도 미국 그, 어떤 한 장교가 그 수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가요? 민영익인가요? 돌아와갖고서 이제, 세상을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수급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선은, 저런 그 개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이 지속이 되질 못하고 중간에 단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참 사람 유학생을 내보내고 돈 없는 돈을 쪼개갖고 유학생을 내보내고 그런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가 되죠.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화 과정을 보면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그건 뭐 좀 다른 얘기고요. 28번 보겠습니다. 지구인은 대사의 지위에 비슷한 것으로 표면에 보였으나 실제로 종속국으로부터 수장을 지낸 위하는 조선정부 정책들을
전부의 최고 고문이 되었다. 그러니까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이 우얀스카이가. 참 생각해보면 씁쓸하죠. 예. 29번 볼까요? 이른바 청나라의 대조선 정책을 도맡아 그는 자신을 조선 총독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했다. 그러니까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애들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어떤 품격을 지키고 정말 고상한 그런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0번 볼까요? 조선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왕보다 상석에 앉고 이거 참 환장하는 일이죠. 궁궐 내에서 말과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뭐 사실 저 창덕궁이 어디 가보면 말 타고 다닐 만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말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세력을 이용해 청나라를 견제하려던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미는 등 오만방자한 행동은 일삼았다. 씁쓸합니다. 자, 조선에서 책략을 거듭하던 그는 1894년 6월 21일 청일전쟁이 활발하기 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위험한 기류가 흐르자 일본의 청나라 침공의 중간 전투지가 될 조선에서 재빨리 피신해서 귀국을 했다. 아, 눈치가 빠른 거네요. 뭐 결국은 조선이 청일전쟁의 일청전쟁의 어떤 무대가 됐죠. 예. 물론 뭐 아산 앞바다에서 싸웠고 저쪽 천진 쪽에서도 싸웠고 이게 정말 참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참 얍삽빠르게 탁 이제 피신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려하게 다시 재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도망을 친 그는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자 청나라 정부가 새롭게 군대를 양성하고자 생각을 했죠. 당연히 군대가 파야하니까 이거 군대 이대로 둬선 되겠느냐. 새로운 신식 군대를 양성하자. 그런데 이제 이홍장 밑에서 비호도 받았지만 이 우얀스카이가 또 이 군 양성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얀스카이는 휘하에 있던 북양군을 서양식 군대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뭐 북양함대에서 대포를 쏘려고 그러니까 대포 하나 넣고 그냥 뭐 돌덩인지 흙덩인지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군대를 갖다 이제 개혁을 이제 한 거죠. 북양군은 원래 이홍장이 자신이 안휘 부대를 현대화하여 북양군과 북양함대로 재조직한 것인데 이홍장 사후에 우얀스카이가 맡으면서 더욱 현대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참 우얀스카이가 보면은 이 시대를 순간순간을 잘 타고나고 또 잘 이용을 하고 잘 피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얀스카이의 북양군은 이후 군벌로 성장해 중국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 아까 군벌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군벌, 우리 재계 재벌이 있듯이 군대끼리 이렇게 뭉쳐 거대한 클러스터가 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군대가 움직이면 바로 이게 이제 그 군대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우얀스카이는 1898년 무술 변법에서 개혁파를 배반하여 서태위의 신임을 얻었고 의아단의 난을 진압하면서 열방의 신임까지 얻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또한 1901년에는 이홍장의 뒤를 이어서 직내 총독과 부장 대신이 되었다. 이홍장을 뒷배로 두고 있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위세가 높아지자 이홍장은 청나라 귀족들이 시기를 한몸에 받았고 1908년 선통제가 즉위하고 아버지 순친왕이 섭정이 되면서 그는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게 됐다. 뭐 이홍장은 그렇게 이제 물러나는 거죠. 왜냐면 우얀스카이 위세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용장은 이제 어, 찌그러드는 겁니다. 자, 그러나 1911년에 신의 혁명으로 우얀스카이는 다시 군사적 전권을 이제 장악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난징 남경이죠. 중화민국 정부와 청정부 사이에서 조율하던 그는 청정부를 배신하고 순원에 중화민국 정부와 연합하여 선통제를 스스로 퇴위하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다 이용했다라고 아까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순원을 대신하여 중화민국 임시총통 자리에 오르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손문이 어, 이 위안스카이를 어떻게 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임시총통 하시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위안스카이는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를 갖다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느꼈겠죠. 자, 그는 국민당을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니까 손문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1913년 3월에는 국민당 임시대리인인 송자오론을 암살을 해버렸다. 이로 인해 혁명이 일어났으나 우얀스카이는 이를 제압하고 1913년 10월 정식으로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을 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을 해산을 시켜버리고 임시총통에 대총통이 됐으니까 국민당을 해산시켜버리고서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봉건적 의미의 대총통, 즉 황제가 된 거예요. 봉건적 의미니까 다시 청나라 같은 그런 체제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결국 황제 제도를 부활시켜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했고 독재에 대한 국민들이 반대가 거세자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을 끌어들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참 저거 보면 중국도 아주 이 근대사가 아주 파란만장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같은 해인 1915년 1월 급기야 일본은 위안스카이에게 중국 내의 이권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대중국 21개조 요구안을 갖다가 제시했네요. 5호 21개 조항인데 요 읽어보면은 뭐 권리와 이익을 일본 정부에 넘겨준다. 뭐 내몽골은 일본이 우선권을 가진다. 채굴권을 갖는다.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이걸 알고서 막 뭐 항의를 하고 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근데 결국은 어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했으니까 위안스카이가 결국은 저 일본의 요구를 다 수용합니다. 자, 그래서 41번 볼까요? 이로써 막대한 권리가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중국 국민들 사이에는 일본과 위안스카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졌으나 그럼에도 그는 같은 해 12월 11일 참정원의 추대를 받아 황제로 등극을 감행했고 이듬해 1월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홍헌으로 개원한다고 선언을 했다. 이게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청나라가 이제 중화 제국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즉위하는 장면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황제 등극하는 장면. 자,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과함은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 너무 과하게 행동한 거죠. 42번 볼까요? 그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 국민은 물론 지지 세력이었던 부양 군벌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너무 막 나가니까 황제가 되겠다. 군벌이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벌이 등을 돌리니까 지원을 하던 서구 열강이나 뭐 이런 쪽도 뭐야 이거 우리도 몰라 하고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42번 국내죠. 43번 국외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고립된 위안스카이는 1916년에 3월 오늘 22일이죠. 스스로 이제 황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 그리고 나서 같은 해 아까 요독증이라고 했는데 뭐 6월 달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위안스카이 하면은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위안스카이 원색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끼쳤던 그 여러 가지 사항들, 악영향 뭐 그런 거 잠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어,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뭐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없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우연스카이의 일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